네, 안녕하세요. 네, 야, 드디어 객관식반을 하는 그런 날이 오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객관식반을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어떤 그 기대감과 설레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게 무슨 원가 관리에 무슨 저주가 걸렸나 싶을 정도로, 그죠? 네. 기본 강의할 때도 원가 개강하고 좀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학원에 나오면 안 되게 되고 실강을 못 하게 되고 심화반 때도, 그죠? 심화반 때도 우리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강의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이게 객관식도 원가 관리에게 강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해가지고. 근데 또 뉴스 보니까 아마 또 무슨 할로윈이라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그러더라고. 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태원에? 설마 그러지 않았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가 정말 원래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기는 원래 수험생의 생활은 괴로운 건데 올해는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참 역대급으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공부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동안 뭐 온라인으로만 거의 대부분을 뵙게 돼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뭐 예년처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봤을 때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 보고 들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저나 알아주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려주려면 합격증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합격증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게 수백 배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할지라도 남은 시간 동안 무너져 버리면 절대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없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게 막 학원 실강 듣지도 못하고 뭔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수험 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정말 정신 차리고 힘을 좀 내신다면 좋은 결과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내가 정말 남아있는 모든 힘들을 다 쥐어짜내겠다 이런 각오로 정말 목숨을 걸 각오로 정말로 막말로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무시하시면 안 돼. 정말 열심히 해도 간신히 붙을까 말까 한 시험이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찬바람이 슬슬 불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시험 볼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 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저도 참 옆에서 마음이 아프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 바닥에 발을 한번 들여놓은 이상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한 거야.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긴장하기 시작해서 그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조건 합격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 객관식인데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와 심화반을 거쳐서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배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 정리는 좀 해야 되니까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올해부터 교재의 형식이 엄청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임세진 선생님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회계사, 세무사 겸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교재가 굉장히 두꺼웠었다고. 두껍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도를 빼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잘 된 것 같아요. 회계사, 세무사가 사실은 원가 관리 얘기만 놓고 보면 난이도 차이가 꽤 심해요. 우리 게 훨씬 어려워. 회계사 원가관리회계가 세무사 원가관리회계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교재에서 회계사 시험에 좀 걸맞는 너무 좀 쉬운 문제들 다 추려내고 회계사 시험에 걸맞는 문제들만 따로 분권을 해서 올해부터는 회계사용 교재, 세무사용 교재 이렇게 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평균적인 난이도는 작년 교재에 비해서 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양보다는 진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론 올해 초에 봤었던 가장 최근 1차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뭐 되게 쉽게라기보다 그냥 뭐 평균 수준보다 조금 쉽게 뭐 이 정도 나왔는데 그 전년도를 좀 보면 2019년, 2018년은
정말 역대급으로 야 이걸 어떻게 풀라고 낸 거냐 싶을 정도로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추세에 있고 올해 초에 있었던 시험이 약간 예외적인 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올해는 꽤 어려운 수준까지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다만 우리가 마지막 교시에 볼 거예요. 3교시에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게 되는데 회계학의 문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50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50문항. 50문항이 나오는데 그 뭐 재무회계, 정보회계 있고 우리 원가회계가 딱 10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0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비중이 좀 작죠. 물론 뭐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한 문제당 이제 3점이니까 뭐 그래도 한 30점 30점 정도구나. 30점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건 있지만 문제의 어떤 절대적인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비중은 작아요. 근데 10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나올 게 좀 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50문제가 다 원가다. 그러면 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 안 나오는 거 없지. 그냥 다 무조건 다 중요하겠지. 하지만 꼴랑 10문제 나오니까 우리 챕터가 15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중복되는 주제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칠지라도 한 3분의 2 정도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약간 선택과 집중을 좀 이제부터는 해야 돼요. 근데 선택과 집중은 제가 해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셀프로 선택과 집중하려고 하지 마. 지금은. 물론 나중에 완전히 막판이 되면 내가 여기까지는 못 따라가겠으니까 요거는 좀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말 막판에 막 시험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필터를 좀 걸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벌써 이거는 내가 그냥 안 봐도 되지 않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래도 1차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만 필터를 다 걸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객관식 강의에서 해드리는 것들은 다 받아 먹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받아 먹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완전히 최막판이 되면 그때는 도저히 못 받아먹겠다 싶은 것들이 당연히 생기겠지.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놈의 선택과 집중을 객관식반 개강하는 지금부터 벌써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드리는 건 일단 다 받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되겠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푸실 적에 당연히 정확하게 답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는 스피드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깨우치시게 될 건데 몰라서 틀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10문제가 다 여러분들 손도 못 대게 어렵게 나올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10문제니까 뭐 대충 한 3개 해서 뭐 3개, 4개 정도 잘라서 4개는 그래도 풀만하게 나올 거고요. 한두 문제 정도는 그냥 던져주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한두 문제 정도는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못 풀어도 좋아. 우리가 10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요 중에서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맞추게 된다. 그럼 정말 대박 성공이라고 그렇게. 10문제 다 맞추려고 욕심을 물론 뭐 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7, 8문제 정도 맞추면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이거는 도저히 손도 못 대겠다. 혹은 손을 대더라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잡아먹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찍으셔도 좋아요. 어차피 1, 2, 3, 4, 5번 중에 하나는 답이 있어.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찍으셔도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좀 최대한 맞춥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정말 스피드를 높여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50문항인데 3교시가 몇 분이냐면 80분이거든요. 80분? 그러면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그럼 몇이야? 1.6인가? 1.6분이잖아요. 이렇게 한 문제당 이렇게. 한 문제당 1.6분이니까 1.6분이면 뭐야? 1분하고 60초에 0.6이니까 36초네? 1분 한 36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풀어보세요, 나중에. 1분 36초 안에 풀 수 있는지. 못 풀어, 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각 과목마다 재무회계에서 원가회계에서 뭐 이런 것들에서 보다 보면 한두 문제 좀 제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제낀다 치고 그 다음에 말 문제도 한 번씩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분 안짝으로 풀어야지. 그런 것들 하다 보면 대충 뭐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복습할 때 어떻게 복습을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시간 잡고 푸셔야 돼요. 시간 내에 못 풀었다 그거는 실전에서도 그냥 못 푼다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그냥 그 문제를 딱 잡고 하루 종일 내가 고민해가지고 어떻게든 답을 냈다. 그거는 실전에서는 못 푸는 문제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푸시냐면 한 문제 풀 때마다 몇 분 지났는지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10문제를 다 풀었을 때 내가 지금 시간이 몇 시니까 10문제를 다 풀었을 때 몇 시 안에 내가 끝나야 된다. 이런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스피드를 올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으로서는 뭔가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스킬도 막 중요할 것이고 문제풀이 왁구도 중요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당연히 문제풀이 왁구라든지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도움을 드려야죠.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계산기를 열심히 잘 빠르고 정확하게 두드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에 숙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복습을 하실 때 강의를 그냥 듣고 나서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풀 때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동안 뭔가 심화반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모의고사 한 번씩 봐봤으니까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야. 그냥 앞에서 풀어주는 걸 보면서 이해했다. 그게 곧 나도 풀 수 있다. 이걸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걸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하루에 막 2과목씩 돌아가면서 복습하는 데 있어서 뭐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회계사 되려면 그 정도는 무조건 해야 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어렵던데요? 아니 합격한 사람들은 그거 다 했어요. 그 딴 사람들 다 하는데 여러분들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는 총 3가지로 나뉘어져요. 지금 보시면 뭐 이론편, 문제편, 뭐 해답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한꺼번에 들고 다니셔도 좋고요. 좀 분권하셔도 상관없어요. 분권하기 좋게 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하면 저도 이제 편하게 그냥 분권을 했는데 그 문제표는 분권해 놓으면 뭐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되게 부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다 풀어내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없을 테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 두꺼웠던 교재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학원에 오실 때는 이제 당연히 뭘 갖고 오시느냐. 문제표는 무조건 갖고 오셔야만 될 것이고 이론편도 꼭 갖고 오세요. 이론편. 이론편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편을 보다 보면 예제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제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주제에서 좀 필요하다 싶은 예제 문제들은 중간중간에 좀 풀 거니까 이론편은 꼭 갖고 오셔야 되겠고요. 문제편 당연히 안 갖고 오시면 안 되겠지. 해답편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실 때는 좀 써먹으셔야 되니까 해답편도 어디다 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는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강의 듣는 것만 딱 놓고 본다면 필수는 문제편하고 이론편하고 이렇게 2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그 이론편이나 문제편이나 둘 다 똑같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를 좀 잠깐 볼 거냐면 문제편으로 잠깐 볼게요. 문제편으로 들어가 보면 그 문제편에서 처음 있었던 그 표지 그 2장만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거기에 이제 목차 바로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차 기출문제 출제 경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좀 보면 어떤 챕터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겠죠. 그래서 잘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9장이네. 9장에 보시면 단기 특수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있죠. 단기 특수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뭐 특별 주문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절대적인 합계 수로만 보면 15장 전략적인 원가관리 이게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무슨 이유냐면 이 전략적 원가관리 챕터에는 워낙 다양한 주제를 그냥 다 싸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뭐 JIT라든지 그렇죠? 뭐 카이젠 원가 개선이라든지 품질 원가라든지 등등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몽땅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개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출제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이 24문제 중에서 뭐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문제 이상은 다 뭐냐면 말문제예요. 그냥 말문제. 그래서 이런 말문제들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면 객관식반에서도 뭐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보긴 보겠지만 이 말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말문제 이거 대비 백날 해드려봤자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시험 보기 뭐 한 2주 정도 전 그때 그냥 파이널로 한번 할 겁니다. 말문제 특강을. 그래서 그때 말문제 특강을 한번 쫙 들으시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깊숙한 이해가 없더라도 그 말문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게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가지고 시험장 가셔서 그 배웠던 걸 가지고 말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까먹어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5장은 그런 식으로 그냥 비벼버릴 거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서 또 중요한 게 9장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보니까 역시 종합원가 계산이 거의 뭐 해마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뭐 CVP 같은 것들도 사실상 우리가 8장하고 9장은 좀 묶어져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8장과 9장은 그 합해 보시면은 정말 37문제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챕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2장의 표준원가 계산, 그렇죠? 표준원가 계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반을 배울 때부터 또 심화반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그런 전통적인 주제들, 뭐 종합원가 혹은 뭐 변동원가, 그렇죠? 뭐 CVP,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표준원가 계산까지 역시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좀 느끼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2차 때도 어차피 얘들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그 목차 있고 다음 페이지에 필수 문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필수 문제 보시면 1장부터 15장까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작년 교재까지만 해도 16장까지 있었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자본예산이라는 챕터를 그냥 아예 이번 판부터는 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빼버린 것도 참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예산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요. 왜 풀 수 있냐면 재무관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NPV, IR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재무관리에서 제일 앞에쯤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거 혹시나 관리회계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10년에 한 번 정도 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재무관리 잘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그냥 푸시면 되겠고요.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 아니고 거의 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라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교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안 했어요. 마침 보니까 올해부터는 아예 교재에서도 빼져 있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15챕터를 다 하시면 되는데, 필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보니까 각 챕터마다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얘네들 위주로 풀어주시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제 저도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 싶은 문제들을 좀 풀어드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면 어차피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나 여기 필수 문제다라고 적혀있는 문제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풀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는 같이 안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실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한 문제다 싶으면 알아서 풀어보세요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그걸 다 소화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할게요. 이론편 볼게요. 이론편. 자, 이론편의 1장 원가 관리 회계 일반인데요. 이론편 2페이지. 이론편의 2페이지 보시면 원가 관리 회계 일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제 몇 번 나온 적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가 나올 거냐? 거기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주제 중에서 4번 원가의 흐름.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래요.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틱의 정색에 따다닥 그려놓고, 그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가 있는데 우리가 발생한 원가들을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하고 그 안에 뭐 DM, DL, OH가 있더라. 그죠? 완성이 됐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부를 것이고 걔네들이 팔렸으면 매출 원가라고 부를 거다. 그냥 이 정도. 그 정도의 왁구 찾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 너무나 유치하게 쉬운 문제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문제 중에는 그냥 제발 좀 맞추세요 라고 해서 그냥 떠주는 그런 문제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 틀려버리면 진짜 답 없는 거야 진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계학 문제는 한 문제가 3점이에요. 쉬운 문제 틀려버리면 출혈이 너무나 크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다만 그 옆에 3페이지에 보니까 원가 관리 회계의 의의라고 해놓고서 원가 회계에서 그동안 뭘 배웠었는지 밑에 보니까 뭐 개별 원가, 종합 원가, 뭐 전부 변동, 초변동, 뭐 실제 정상 표준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관리 회계에서는 무엇을 배웠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 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원가 회계를 먼저 배울 거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심화반 시작할 때도 똑같이 했던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본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분명히 대부분 제조기업을 다루는 것이 원가 회계이기 때문에 제조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냐면 공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우리의 T 계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공품 work in process고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됐으면 얘네들을 제품 계정으로 이렇게 옮겨 놓게 되죠. 이렇게. 자, 기초는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기에 뭔가 원가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뭔가 발생한 원가들이 있을 건데 공장에서 어떠한 원가가 발생하는가라는 걸 들여봤더니 DM도 있고요. DL도 있고요. OH도 있는데 나중에 관리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OH마저도 변동비 성격과 고정비 성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 돼 있지. 그렇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부는 완성을 시켰을 거고 일부는 기말에 여전히 미완성 제공품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완성된 녀석은 제품 계정으로 갔다가 일부는 팔릴 것이고요. 일부는 기말에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러면 이런 T 계정의 흐름 속에서 무슨 뭐 매출 원가가 얼마일 거냐, 아니면 매출 원가를 줘놓고 막 역산해서 뭐 이런 애들이 얼마였을 거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일장에서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들이고요. 걔네들 풀어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론편을 좀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원가 회계 이론들은 다 이 T 계정에서 그냥 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T 계정에다가 애시당초 발생 원가 4가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금액들 중에서 일부는 완성이 되었다, 일부는 기말 제공품을 위해 썼다, 이런 식으로 이 금액들을 여기와 여기로 찢어줘야 되거든요. 이 찢어지는 과정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찢어줄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회사가 뭘 만드는,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우리 회사가 뭘 만들 거냐면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A 제품과 B 제품이 서로 완전히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은 여객선인데 B라는 제품은 화물선인 거죠. 그럼 여객선과 화물선을 만들다 둘 다 선박이긴 하지만 캐릭터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각자를 위해서 이건 누가 봐도 여객선을 위해 썼구나, 이건 누가 봐도 화물선을 위해 썼구나,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하자? 걔들은 그냥 추적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얼마씩 썼는지가 좀 애매하다 싶은 아이들은 추적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자? 걔들은 배부를 해주자. 뭐 이런 컨셉의 원가 계산이 있었던 거죠. 걔를 뭐라고 불러요? 걔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지.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분류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품 A가 있고 제품 B가 있는데 A를 위해 썼는지 B를 위해 썼는지 아냐 모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추적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DM이냐 DL이냐 OH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회사는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A라고 하는 제품만 무진장 많이 그냥 대량으로 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즉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분필을, 똑같이 생긴 분필을, 짜잘한 분필을 그냥 막 수백만 개 정도를 막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찍어낸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서로 다른 제품이 아니라 똑같이 생긴 제품을 여러 개를 찍어내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각각의 하나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뭘 얼마씩 썼는지 따라간다는 게 애들이 너무나 짜잘하고 너무나 많다 보니까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즉 뭘 포기하게 되느냐? 추적이라는 행위를 그냥 포기하자는 거지. 그럼 추적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냥 배부를 할 건데 어떻게 배부를 하자는 거냐면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 그냥 대충 N빵 치자 이런 거야. 근데 N빵을 치려고 봤더니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똑같이 생긴 제품인 건 맞는데 최소한 뭐는 다르냐? 완성도는 서로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놈의 완성도를 좀 반영해서 뿌리자. 그럼 물량의 완성도를 반영했더니 무슨 개념이 튀어나오느냐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원가 계산하자는 게 무슨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걸 이제 봅시다 한번.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요, 원가를 어떻게 맨날 구분을 했었냐면 DM이 얼마다, DL이 얼마다, OH가 얼마다 이렇게 갔어요. 그 왜? 개별 원가 계산은
각각의 제품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으니까 추적할 거 추적하고 안 되는 건 배부해야 되니까 DMDL이냐 아니면 OH냐 이 구분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애시당초 애들이 너무 짜잘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추적 그딴 거 없다며. 그냥 다 N빵 칠 거라며. 그러다 보니까 이게 DM이냐 DL이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뿌려줄 거냐면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뿌려줄 건데 그놈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려면 무조건 뭘 알아야 되느냐 완성도라는 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놈의 완성도라는 개념이 이것이 재료비인지 아니면 가공비인지에 따라 좀 다르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재료비랑 가공비는요. 원가가 투입되는 스타일 자체가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완성도, 재료비 투입이 어디까지 되었는가?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 가공은 어디까지 되었는가?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배울 때는 원가를 DMDL, OH로 구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통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즉 우리 회사는 대체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원가의 분류도 좀 다르게 해야 되고요. 원가의 분류를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분류된 원가를 뿌려주는 방법도 서로 조금 다르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을 좀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왠지 종합원가 계산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회사는 동일한 원재료를 동일한 공정에 넣었는데 그랬더니 동일한 제품이 대량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우리 회사도 동일한 원재료를 동일한 공정에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도 제품은 여러 종류가 튀어나오는 거야. 원유를 정제했더니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종합원가 계산이라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라는 똑같은 제품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휘발유의 리터수로 N빵 치면 되는 거였는데 엄연히 휘발유와 경유는 그래도 다른 애들이니까 단순한 N빵 친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원가 계산 어떻게 하자? 이때는 결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쓰자는 거죠. 그럼 결합 원가 계산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분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즉 원유를 지금 방금 넣어서 정제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정제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은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은 분리가 안 됐어. 그러면 분리되기 전에 쓴 애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서 1대1로 추적을 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할 테니까 분리점 앞에 쓴 원가들은 휘발유나 경유들한테 그냥 어떤 기준을 갖고 뿜빠이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배부하는 방법을 우리는 4가지를 배웠던 거야. 4가지 뭐뭐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지금 떠오르면 참 다행이고 안 떠오르면 어때? 나중에 또 배웁시다. 그때 이후로 다시는 안 까먹으면 되는 거지. 어쨌든 4가지 방법으로 분리점 이전에서 발생한 원가, 즉 결합원가를 어떻게 뿌릴 거냐 그거를 여기서 배웠던 거죠. 하지만 분리가 한번 됐다면 분리가 된 상태에서 휘발유를 또 뭔가 가공하기 위해서 썼거나 아니면 경유를 또 뭔가 다른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면 그런 추가적으로 가공하는 원가들은 분리가 되고 나서 각각의 개별 제품들한테 각각 쓴 거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추적이 되는 거지. 즉 얘네들은 DM이냐 DL이냐 OH가 중요했다면 얘는 재료비냐 가공비냐가 중요했고 얘는 분리점을 넘었냐 못 넘었냐 즉 결합원가냐 아니면 추가 가공원가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죠. 즉 우리가 도대체 업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티계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이렇게 옮겨주는 과정도 조금씩 다른 것이고 그 옮겨주는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목을 뭘로 놓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런 구분은 굳이 타이틀을 하나 잡자면 제조 형태가 무엇이냐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원가를 좀 원가 계산 방법을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게 3페이지에 있는 생산 형태별 또는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티계정은 어떤 로직으로 돌릴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일 거예요. 도대체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적에 무슨 숫자를 어떻게 넣을 거냐. 원가가 발생했다고는 하는데
DM이 얼마 발생했고 DL이 얼마 발생했고 그리고 OH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 고민거리인가 싶어요. 그냥 100원 발생했으면 100원을, 200원 발생했으면 200원을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즉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집계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금액 그대로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인 거죠. 즉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DM이 됐던 DL이 됐던 OH가 됐던 뭐 재료비가 됐던 가공비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냥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다 집어넣고 그걸로 T 계정을 돌리자. 이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을 하다 보면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DM과 DL은 괜찮아요. 하지만 OH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적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죠? DM과 DL은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초잖아 지금. 그죠? 11월 초니까 아직은 기말 안 왔다. 그죠? 연에 한 번만 결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2월 31일이 돼야 결산하는 거니까 아직 우리는 결산하기 전이에요. 결산이 안 돼 있더라도 지금까지 실제로 DM이 얼마 들어갔는지 DL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니 우리가 물리적으로 재료를 썼잖아. 결산을 했건 말건 1월 1일부터 11월 초인 오늘까지 열심히 물리적으로 재료를 썼거든요. 그럼 회사가 아무리 관리를 안 하더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재료를 쓰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재료를 몇 킬로그램이나 썼는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적어 놓으면서 쓰겠지. 일을 시킵니다. 종업원들한테. 종업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1월 1일 날 누가 몇 시간 일했는지 1월 2일 날 시급을 얼마 받는 누가 몇 시간 일했는지 최소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산을 했냐 안 했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아무리 기중이라도 무조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간 DM이 얼마인지 DL이 얼마인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는 제조간접원가입니다. 제조간접원가는요.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대표적으로 임차료. 우리 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임차료가 나가고 혹은 뭐 우리 거라면 감가상각비가 나가겠지. 하지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강사들이 몇 시간을 강의했는가 이런 것들은 보이겠지만 이게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계적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결산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발생주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제조간접원가는 연말에 가서 발생주의 결산이라고 하는 행위를 한번 해봐야만 도대체 OH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원가로 기록하고 T 계정을 돌리겠다. 계획은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 그거를 실현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얘네 둘만 있고 얘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T 계정을 돌리는 걸 12월 31일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12월 31일 되면 야 드디어 알아냈다 하고서 그때부터 돌려야 된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적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즉 제품 원가의 계산이 너무나 지연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DM과 DL은 그냥 실제를 집어넣더라도 제조간접원가는 미리 예상해서 그 예상치를 가지고 T 계정을 돌리자는 거죠. 그 예상치를 가지고 돌리는데 그 숫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예정 배부액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런 한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정상의 그죠? 정상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지. 자, 근데 정상 원가 계산처럼 뭔가 미리 잡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미리 원가를 잡아 넣어 버리면 나중에 그 미리 잡은 원가를 어디다가도 써먹을 수 있느냐면 성과 평가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미리 뭔가 장부에다 예상치로 숫자를 막 집어넣어 놨더니 향후에 실제 원가가 딱 튀어나왔을 때 내가 예상했던 그 원가와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상보다 원가를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성과 평가의 항목으로 충분히 반영할 만한 자료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화끈하게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 숫자로 다 예상치로 밀어넣고 나중에 가서 이걸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에서 실제냐 정상이냐 표준이냐는 결국은
거짓말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 거야. 실제 원가 계산은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정상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를 거짓말하자. 표준 원가 계산은 그런 게 어딨냐, 싹 다 거짓말하자, 이런 컨셉인 거지.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할 땐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가를 거짓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 시점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실제 원가 계산은 아까 전에 연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랑은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사전적으로 그냥 세팅해버리는 거니까 사전적인 원가 계산이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초에 미리 잡는 컨셉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 원가를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거기 3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실제냐, 정상이냐, 표준이냐, 이런 것들은 원가를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린 드디어 어떤 숫자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거 4개. 이거 4개를 공통적으로 무슨 이름을 지어주면 될 거냐면,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제조원가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뭔가 이렇게 생긴 커피를 제조하기 위해서 원가를 썼어. 그럼 이 커피라는 제품의 원가에는 제조를 하기 위해서 쓴 것들은 당연히 녹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기말에 남아있는 어떤 커피의 재고 자산이 얼마냐, 팔린 그 커피의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제조하면서 쓴 DMDL, VOH, FOH는 당연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4개를 당연하다는 듯이 무조건 T 계정에 돌렸었어요. 근데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냐면, 위에 있는 3개는 다 변동비인데 밑에 있는 한 놈이 지금 혼자 고정비들하는 거야. 그럼 변동비와 고정비는 머릿속으로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프는 우리가 이론편에 있는 거 안 보더라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변동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축에 조업도가 있고 세로축에 금액이 있을 때 변동비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조업도가 올라가면 총액이 이렇게 그대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가로는 그냥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고정비는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올라가더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고정비의 총액은 일정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단가로는 오히려 조업도와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반에서 들었던 거고, 워낙 간단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론편에서 그래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거 떠올렸으면 원가의 발생이 제조 원가니까 뭐하다 발생하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산하면서 발생합니다.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보다.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끝에 가서 판매된 수량은 동일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잔뜩 생산을 막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동일하니까 결국은 뭐 얘가 쌓이든 뭔가 재고 자산이 막 쌓이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생산량을 막 쭉쭉쭉 늘렸으니까 이런 원가들이 다 늘어나야 돼, 사실은. 근데 한 놈이 안 늘어나고 버텨요. 누가 버티느냐? 얘가 버틴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단가를 계산하면 얘랑은 변동비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조업도가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서 원가도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는 가만히 있겠죠. 하지만 얘는요, 조업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녀석한테는 유독 단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여기서 단가가 왜 중요하냐? T 계정은 단가로 돌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나중에 수험생들이 다들 어려워하시는 표준원가 계산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초 없다고 치고요. 무슨 원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000원이 발생했어요. 일부는 뭐 미완성 없다고 치고요. 팔린 것도 있고 기말에 남은 것도 있어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1,000원을 여기 뿌려보세요. 지금 1,000원을 팔린 거 얼마, 미판매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답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즉 우리가 총액만 알고 있다면 T 계정 못 돌려요.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가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는 보이냐면 물리적인 수량은 보여요. 100개를 생산했고 물리적으로 봤더니 그중에 80개가 팔리고 있더라는 거야. 20개는 안 팔리고 기말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정보는 우리가 가서 세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한 개당 10원씩 쓴 거로구나.
그럼 그 10원이라는 것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면 1,000원 중에 800원은 팔았고 200원은 안 팔았다는 거군. 못 팔고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는 거군. 따라갈 수 있거든요. 즉 T계정을 돌리려면 총액만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일단 물량을 파악하고 내가 알고 있는 총액을 단가로 환산해서 단가를 붙여준다면 그걸로 T계정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보세요. 결국 단가를 가지고 T계정을 돌릴 거니까 여기서 계산된 단가가 5만 대 다 붙을 거야. 이렇게. 이런 데 다 단가가 붙어야 돼요. 수량은 다 센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변동비는 단가가 안 변했는데 고정비의 단가는 생산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고정비의 단가가 줄었으니까 판매량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줄어 있다면 이렇게 곱한 매출 원가가 줄 거 아니겠어요. 매출 원가가 줄어버리면 당연하게도 영업이익이 올라가 버리겠지. 즉 판매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생산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의 단가가 변함으로써 갑자기 이익이 높아져요.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판매량이라는 변수는 외부적인 변수니까 경영자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판매량을 조작하려면 방법은 그냥 친구, 가족 다 부르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 판매량은 어떻게 손을 못 대는데 생산량은 내부적인 거니까 그래도 좀 건드릴 수 있죠. 내가 사장이니까 공장 가서 야 많이 만들어. 그럼 공장에서 그러겠지. 아니 안 팔릴 건데요. 상관없어. 일단 많이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이익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조 원가들 가운데서 고정비는 분명히 우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제조 원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익을 왜곡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에서는 탈락시키자? 제품 원가에서는 탈락시키자. 즉 T계정 태워주지 말자. 나머지 변동비들만 데리고 T계정을 태워주자. 이런 컨셉의 원가 계산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다 데리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한다? 다 데리고 다니는 것을 전부 다 데리고 다닌다라고 해서 전부 원가 계산. 알고 보니 고정비가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변동비만 데리고 다니자. 무슨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다닐 거냐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도 있고 고정비는 빼자라고 해서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더라는 거지. 극단적으로 변동 원가 계산에서 한술 더 뜨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뭐만 데리고 다니자? DM만이 진정한 변동비다. 다른 애들은 아주 단기적인 찰나의 순간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변동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DM만 데리고 다니는 초변동 원가 계산까지도 등장을 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얘네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도 굳이 표현을 한다면 도대체 T계정이 어디까지 데리고 다닐 거냐.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제품 원가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가자는 거지. 즉 이제 그래도 기본반과 심화반을 다 들으신 그래도 명색이 객관식반까지 온 여러분들이라면 제조 원가라는 말과 제품 원가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퀴즈. 우리 회사는 변동 원가 계산했습니다. 그럼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원가가 아닐 것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시 한번 변동 원가 계산을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더 이상 제조 원가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말이라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뭐 하다 발생했느냐?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다가 발생한 거예요. 즉 고향이 공장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원가 계산을 쓰던지 간에. 즉 DM과 DL과 VOH와 FOH는 누가 뭐래도 원가 계산을 뭘로 하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제조 원가이긴 한 거야. 하지만 방금 전에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회사는 변동 원가 계산을 쓴다.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품 원가가 아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거지, 그죠? 제조 원가이긴 해도 제품 원가에는 못 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아니 커피를 제조하면서 내가 원가를 썼는데 그 커피라는 제품의 원가에는 안 들어가? 이게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익을 조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외부에다 공시할 땐 얘를 쓸 거고 내부 관리할 때는 얘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서로 목적이 다른지 왜 그렇게 해야만 적합한지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해당 챕터 가서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3페이지에 보니까 제품 원가의 범위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눠놨네. 원가의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도 제법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2018년, 2019년 기출문제들 나중에 좀 보여드리면 진짜 야, 이딴 걸 어떻게 시간 내에 풀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 절로 들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해마다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보회계는 워낙 이제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고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둘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폭탄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폭탄으로 어려우면 재무회계는 그래도 좀 쉽게 나와. 근데 재무회계가 폭탄이잖아요? 그럼 또 원가회계는 좀 쉽게 나오고. 그래서 둘 다 폭탄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좀 밸런스 있게 좀 잘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원가회계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 쉽게 나오면 그냥 이거 각각의 것들이 나와요. 그냥. 근데 1차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2차 시험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다 이렇게 조합해서 나와요. 조합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다 섞어서 쓸 수 있는 거지. 서로 완전히 다른 매트릭스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쉽게 나와도 이렇게까지는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인데 실제 원가 계산인 거야. 그것도 너무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개별 원가 계산을 내고 싶어? 그러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걸 내겠지. 사실 표준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은 섞이지 않아요. 실무에서 이렇게 섞진 않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를 어거지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표준 원가를 개별 원가 계산이랑 쓴다는 것은 이미 얘랑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상당히 모순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개별 원가 계산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제품이라며. 근데 우리 표준 원가 계산에 쓰고 싶어서 모든 원가를 다 표준화 시켜버렸어요. 말이 돼요? 서로 다른 제품인데 표준화 시켜버린다고? 애초에 이게 성립하지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랑 섞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얘는 누구랑 더 잘 어울리겠어요? 다 똑같다면 그냥 표준으로 깔아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면 표준 종합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1차 시험에서도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2차 시험 가면 되게 단골로 물어보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표준 원가를 쓰면서 전부 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그려봐라. 우리 회사는 표준 원가 쓰면서 변동 원가 계산 쓸 건데 표준 원가이면서 초변동 원가 계산 쓸 건데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봐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단골로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시험 난이도도 요새는 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하는 것들 중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좀 같이 할 겁니다. 따라오셨죠? 그죠? 이거 말고도 우리는 배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도 있냐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도 있었지. 오케이.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이런 매트릭스 상의 분류량은 조금 결이 달라요. 어차피 어떤 식으로 원가 계산을 하든지 간에 T 계정을 열심히 돌려주자. 즉 원가들을 어떻게든 배부해주자. 요게 결국 원가회계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논리인데 그놈의 배부, 원가회계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원가회계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인 배부라고 하는 녀석을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인 거지.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얘는 DMDR OH다. 얘는 재료비냐 가공비냐가 중요하더라. 얘는요? 얘는 결합 원가냐 추가 가공 원가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얘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얘는 단위 수준의 원가냐 묶음 수준의 원가냐 제품 유지 원가냐 설비 유지 원가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업을 들으면서는 묶음 수준의 원가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뭔지 결합 원가라는 게 있던데 그게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셨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 원가 계산의 특성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런 원가의 특성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묶음 원가라든가 무슨 재료비 가공비 이런 개념들이 어떤 애랑 어떻게 매칭이 되어야만 얘네들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히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체계들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만 우리가 객관식 교재를 풀 때는 1장 문제 풀 때는 1장 관련된 문제구나. 종합원가 계산 풀 때는 이게 종합원가 계산 문제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거 종합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말 안 해주고 그냥 시작해버리니까 문제를 딱 읽자마자
이런 특성을 보니 종합원가 계산 문제군. 그러면 내가 종합원가 계산을 하려면 자료가 무엇이 필요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자료가 없구나. 그럼 이 자료를 내가 어떻게 역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플랜이 딱 머릿속에 짜져야 된다고요. 그 연습을 하는 게 바로 객관식반이고요. 그 연습을 제가 시켜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혼자 할 수 있게끔 마스터하시고 되도록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3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배웠었는가 그런 얘기를 좀 봤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페이지의 스터디 2 제품원가 계산 방법에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이냐 종합원가 계산이냐 제품원가에 즉 T 계정에 어디까지 태워줄 거냐에 따라서 우리 전부원가냐 변동원가냐 초변동원가냐 원가 측정을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제 원가냐 정상원가냐 표준원가냐 뭐 이런 것들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림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그 그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들은 해당 챕터 들어가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페이지 가보시니까 스터디 3번에 원가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원가의 분류인데 우리가 하나만 봅시다. 밑에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의 제조원가는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인데 DM과 DL과 OH로 나뉘어집니다. 용어 정리해야죠. DM과 DL 더한 거 뭐라고 부른다?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 DL과 OH 더한 것은 뭐라고 하더라?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자, 우리 저랑 기본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혹은 뭐 입문반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만났을 때 배웠던 게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DM과 DL 더한 것은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 DL과 OH 더한 것은 가공원가 혹은 뭐 전환원가 이렇게 부르자는 건데 밑에 있는 파워 스터디 박스를 좀 볼게요. 잘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사실상 재료를 썼냐? 재료원가. 사람을 썼냐? 노무원가. 그 밖의 것들이냐? 그냥 제조 경비 뭐 이런 식인데 걔네들에 대해서 축 하나가 더 들어가기를 각 제품들한테 추적이 되겠었냐? 아니면 누굴 위해 썼는지 모르겠었느냐?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이런 축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조합할 적에 직접 원가다, 즉 추적이 된다면 그냥 앞에 직접자를 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가자는 거지. 다만 그 직접 제조 경비라는 녀석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된 문제 중에서 직접 제조 경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있어 봤자인 것이 우리는 문제 풀 때 배부가 항상 이슈가 되는 거지 직접 원가라서 추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이슈도 없는 거예요. 추적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막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하실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자료를 주니까 그걸 잘 반영만 하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나와 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인데다가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 제조 경비는 어느 정도 좀 무시하셔도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간접 원가는 세 가지가 다 묶여 있는 거지. 즉 그것이 재료 원가든 그것이 노무 원가든 제조 경비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안 된다면 추적이 안 돼서 간접 원가라면 싹 다 뭘로 그냥 묶어버린다? 제조 간접 원가로 묶어버린다. 이런 감을 좀 가지셔야 되겠지. 즉 문제에서 아무리 재료 원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추적이 안 된다면 OH구나.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 이것이 추적이 안 된다면 무조건 뭘로 가자? 간접 노무 원가라면 이것은 OH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DM으로서 취급을 받을 만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추적이 되는 재료 원가. DL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추적이 되는 노무 원가여야 해. 그럼 걔네들 빼고 나머지가 다 제조 간접 원가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직접 제조 경비는 그냥 무시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간단한 이야기였었고요. 넘어가시면 6번에 보니까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랍니다. 거기 보시니까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품 원가 옆에다 화살표 그어두시고 하나 적어둡시다. T계정을 타는 원가. T계정을 타는 원가. 이게 바로 제품 원가예요. 기간 원가는요? 기간 원가는 반대로 쓰시면 되겠네. T계정을 타지 않는 원가입니다. 그렇죠? 제품 원가는 T계정을 타요. 그렇죠? 제품 원가는 원가가 발생을 해버리면
일단은 어디에다 묻어놓느냐? 재고자산에 묻자는 거지. 자, 원가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회계원리조차 안 배웠으면 원가가 발생했다 뭐 돈을 썼다라고 치죠. 돈을 썼으면 그것은 아무래도 비용이랑 좀 어울릴 거 아니겠어요. 돈을 썼어. 대별해서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럼 돈 썼으니까 차변에는 비용.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회계원리에 대한 개념이 잘 없을 때는. 근데 회계원리만 배워도 알아요. 아, 차변에 들어갈 건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산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죠? 자, 원가를 썼는데 그것이 자산이 된다. 그 중에서도 재고자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걔를 제품원가라고 부르자는 거죠. 즉 원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무상태표에 녹더라. 훗날 얘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드디어 매출원가라는 이름을 달고 그때서야 비로소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되는 놈들,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품원가라고 부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던 이 T계정에서 우리 회사는 전부원가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조원가라고 발생했으면 전부 다 T계정을 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발생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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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에서 400원이다라고 한다면 원가가 400원 발생했으니 우리 손익계산서를 잘 보면 그 400원이라는 원가 발생액이 보이겠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지. 400원 발생했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원가 발생액은 400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뭐만? 팔린 것만. 즉 매출 원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 얘만 유일하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분명히 원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판매되기 전이라면, 미판매되었거나 심지어 아직 완성조차 안 됐다면 그 녀석들은 원가 발생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로 간다는 거야. 완성도 되고 심지어 판매까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제품원가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제품원가는 처음에는 제조원가랑 똑같은 말인 것처럼 취급하시면 되지만 향후에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면 아, 제조원가랑 제품원가는 조금 다른 말이구나 이런 것들 따라올 줄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기간원가라는 것도 있죠. 기간원가는 무엇? 판관비처럼 원가가 발생하면 T계정 태워줄 생각 없이 그대로 해당되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꽂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간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썼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광고비를 100원 썼으면 100원을, 1000원 썼으면 1000원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그죠? 뭐 자산으로 탈 것들이 없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는 판관비 같은 애들이나 기간원가로 취급을 받는 건데 만약 변동원가 계산이나 초변동원가 계산을 쓰면 제조원가, 즉 공장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자마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기간원가 취급을 당하는 아이들도 발생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결국 제품원가는 방금 전에 저 T계정에서 보여드렸다시피 T계정을 타게 되면 알아서 그냥 제품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원가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하시느냐, 그냥 T계정을 타는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간원가라고 하는 것은 저 T계정에서 안 보여요. 우리가 T계정을 백날 그려봤자 광고비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T계정을 타지 않는 원가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별명도 알아주셔야지. 둘 중에 하나는 재고 가능 원가라는 말 써도 될 것 같고요. 다른 한 녀석은 그런 말 쓰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딱 봐도 재고 가능 원가는 누구? 얘는 재고자산으로 있는 것이 가능하네. 그래서 제품원가의 또 다른 이름은 재고 가능 원가. 반면에 여기는 기간원가는 재고자산으로 있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재고 불가능 원가 혹은 뭐 재고 불능 원가 이런 표현도 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품원가 하면 T계정 타는 놈, 기간원가 하면 T계정 안 타는 놈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런 구분하는 감이 좀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요 챕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밑에 3번에 보니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원가 혹은 간접원가로 갈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7페이지 보시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아까 전에 변동원가 그래프, 고정원가 그래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준변동원가 그리고 준고정원가 이런 것들도 있대. 준변동원가는 그래프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조업도가 0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거네. Y절편이. 그죠? 즉 뭘 깔고 있는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일부 깔고 그 이후로부터 변동하는 것. 이것을 혼합원가 혹은 준변동원가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러니까 준변동원가인데 결국 보면 그 밑에 금액들은 고정원가로 그냥 일정한 금액이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만 변동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고정비랑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명으로 혼합원가 이런 말을 쓰자는 거지. 그 옆에 있는 준고정원가도 보세요. 각 구간별로 보면 그냥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원가처럼 보이지만 어떤 조업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고정비인데도 불구하고 한 칸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각각의 구간 내에서는 고정원가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점 우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약간 변동원가성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준고정원가 이렇게 부르자는 것이고 뭐처럼 생겼는가? 계단처럼 생겼으니까 계단원가라는 별명까지 같이 좀 기억합시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8페이지요.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래. 동그라미 1번에 통제 가능 원가, 동그라미 2번에 통제 불능 원가랍니다. 우리 기본반에서부터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통제라는 말이 쓱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야. 문제를 풀다 보니. 그럼 통제라는 말을 뭘로 그냥 생각하자? 얘를 그냥 성과평가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럼 말이 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자, 통제 가능 원가래. 무슨 원가일까요? 성과평가 가능 원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화살표에 성과평가에 반영하시래.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통제 불능 원가래요.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성과평가 불능 원가입니다. 두 번째 줄 화살표를 보니까 성과평가에 반영해서는 안 된대. 그죠? 자, 기본 강의 때 했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강의할 때 마시려고 제가 커피 한 잔 사왔어요. 저는 이 커피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저는 통제할 수 있죠. 목마르면 마시면 그만이고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뭐 여기다 놓든 제 맘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얘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커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책상에 놓여있는 커피는 통제할 수 있겠지만 제 손에 있는 커피는 여러분들이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여기다 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 담당자분이 쓱 들어오시더니만 막 뭐라 하는 거야. 아니 칠판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놓으면 칠판 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하면 어떡해요? 막 뭐라 해. 학원 직원이. 근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거 억울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즉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받아도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를 그거 통제 안 되는 걸 가지고 성과평가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합시다. 6번에 보시니까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래요.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관련 원가만 의사결정에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의사결정할 적에 관련 원가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럼 관련 원가는 특성이 뭐야? 각 대안들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비관련 원가는 각 대안들 간에 차이가 없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아, 나 뭘 먹든지 간에 무차별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대안들 간에 차이가 없대요. 그럼 사실상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의사결정하는데 반영하지 말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련 원가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좀 떠올릴 줄 아셔야 되느냐면 분명히 돈이 나가지도 않고 비용으로 잡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원가로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기회비용.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특히나 뭐 특별 주문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증분 수익, 증분 원가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놈의 증분 원가에 뭐도 포함되느냐? 기회비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것도
뒤에서 아까 전에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봤었던 단기 특수 의사결정 거기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비관련 원가에도 대표적으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죠? 비관련 원가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있었어요? 매몰 원가라는 거 있었지. 이미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더 이상 봐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지금은 그냥 예전에 봤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지. 이 정도만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어요. 7번에 보니까 회피 가능 원가네. 회피가 가능한 원가도 있고요. 회피가 불능한 원가도 있답니다. 회피 가능 원가 읽어볼까? 조업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절감이 되는 원가가 있더래요. 그럼 관련 원가네. 근데 회피 불능 원가는요. 조업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원가래요. 그래서 얘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애랑 좀 연결 지으셔야 되는데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원가가 될 거고요. 회피 가능성이 없다면 비관련 원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관리회계에서 뭐 특별주문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뭐 등등 혹은 뭐 제품 라인을 유지할 거냐 폐쇄할 거냐 등등 그런 의사결정 문제를 풀다 보면 물론 다시 한번 나중에 그 해당 챕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변동비는 어지간하면 다 넣으시고 문제에서 뭔가 다른 말이 있으면 그때는 넣지 마시고 그죠? 고정비는 어지간하면 넣지 마시고 반대로 문제에서 뭔가 무슨 다른 말이 있다면 그때는 넣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피 가능성이랑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일단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이걸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알아요. 변동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고정비는 이렇게. 얘가 이제 변동비고 얘는 이제 고정비인 거지.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는 대부분 관련 원가고요. 얘는 대부분 비관련 원가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는 조업도 요 정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경상주문만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런데 특별주문이 들어왔어요. 특별주문만큼 조업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원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문을 거절할 거냐 수락할 거냐에 따라서 원가는 여기냐 여기냐로 바뀌겠죠. 각 대안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주문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변동 판관비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변동비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원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조업도가 여기 있어요. 그럼 고정비가 이거였는데 특별주문을 받아줘서 조업도가 올라가 봤자 고정비가 이거인 거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고정비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니까 넣지 말자는 거야. 물론 문제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특별주문을 받아주면 고정비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반영을 하자는 거죠. 이게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대안 간의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들인데 요거를 살짝 바꿔서 회피 가능성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또 같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변동비는 이렇게 생겼고 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봅시다. 특별주문 말고요. 이젠 이런 걸로 가볼게요.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제품 A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경영자가 이걸 그냥 접어버릴까? 제품 라인을 그냥 폐지해버릴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조업도가 여기 있었어. 변동비가 이만큼이었거든요. 폐지합시다. 조업도가 0이 되겠지? 그럼 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회피가 돼버린 거죠. 즉 회피 가능성이 있어요.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의사결정을 유지하냐 폐쇄하냐에 따라서 원가가 여기냐 여기냐 달라지니까 회피 가능한 원가는 관련 원가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고정비는요. 이 정도의 조업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이거만큼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접기로 한 거야. 접어버리면 조업도는 제로가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원가가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야. 회피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고정비는 별다른 말이 없다면 회피조차 안 되는 거야. 그죠? 회피도 안 되다 보니까 이놈의 고정비는 폐지할 거냐 말 거냐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어지간하면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놈의 고정비는 사실은 기계의 임차료였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써야 되는데 그 기계에 관련된 임차료였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제품을 안 만들기로 결정해버리면, 폐쇄해버리기로 결정한다면 그 기계의 임차는 언제든지 뭐 별도의 위약금도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한테 자료를 줬다면 이거를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중단함으로 인해서 고정비인데도 불구하고 회피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관련이다, 비관련이다? 이때는 관련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비면 무조건 관련이고 고정비는 무조건 비관련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고요. 변동비인데도 비관련일 수도 있는 거고 고정비인데도 이게 관련일 수도 있구나 이런 감을, 이런 예외사항들을 더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문제마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회피 가능성을 가지고 표현할 때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터디 4번에 있는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이것은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T계정을 어떻게 그릴 건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T계정 그리는 방법 몰라서 앉아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만 쉬었다 와서 우리 문제편을 통해서 일장 관련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오시죠.